장 초반 연고점을 돌파한 코스피가 1.3% 가까이 하락하며 3,160선으로 밀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팔자가 이어지면서 낙폭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석 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이달 들어 폭염과 폭우 영향이 이어지면서 밥상 물가를 밀어올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휴대폰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보조금 무한 경쟁 시대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을 일주일 앞둔 오는 25일 한미가 고위급 통상협의를 재개합니다. 막바지 협상을 위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잇따라 방미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탄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파죽지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점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훈풍에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마감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중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가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 초반 3,220선을 돌파하며 반짝 상승했던 코스피가 1.27% 하락하며 3,169.94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은 5천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00억 원, 4,100억 원 넘게 팔아치운 영향입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게 가장 큰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차익 실현 욕구를 높였고 그게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AI 투자 산업인 스타게이트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에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는 2.65%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1.47% 내렸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두산 에너빌리티는 8% 넘게 빠지며 코스피 약세를 주도했고 원전주로 분류되는 한전기술과 한전 KPS도 하락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3,000선에 안착한 코스피가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월 초에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고 이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리스크가 될 것 같으니까 코스피 지수가 길게 봤을 때 우상향을 하는 지수가 잘 아니었다. 한번 레벨업 했으면 정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코스피의 고공행진에 이른바 비투도 급증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인 21조 7,554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올해 초 급등세로 달아올랐던 금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시들해졌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전까지를 좀 보면 지난달 초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가 이른바 불장에 진입하자 안전자넷에서 이탈하는 조짐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금의 수요가 꺾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번 달 들어 21일까지 약 159억 원어치 금을 순매도했고 21일 하루 동안에는 111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15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왔는데 이런 흐름이 끊기면서 이번 달은 매도 우위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커졌습니다. 작년 초부터 금 가격 상승의 주역이 사실 중국 개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5월부터 중국 당국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통해서나 또는 신용대출 통해서 금 사는 거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매수세가 거의 정체돼 버렸죠. 지난 4월 22일 기준 온스당 3,487.94달러였던 국제금 시세는 약 3개월 만에 118달러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새 정부가 5,000피를 목표로 내세운 주식시장에는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시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 규모는 작년 말 약 54조 원에서 반년여 만에 약 65조 원으로 20%가량 늘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유동성 장세로 많이 올라가니까
아마 그 금보도 수익률이 더 높지 않느냐. 금값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주식 수익률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가지고 그렇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 상호관세 종료일이 다가오는 만큼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2달 연속 하락하던 생산자 물가는 지난달에 다시 올랐습니다. 2,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텐데 특히 밥상에 주로 올라가는 배추와 돼지고기 값이 껑축 뛰었고 이달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식탁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장을 보러 왔지만 비싸진 배추값에 선뜻 손이 안 갑니다. 배추 그것도 최근에 좀 그게 떨어져가지고 2,000원 정도.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4,000원으로 올라 있고 장마 끝났으니까 가격이 오르진 않겠지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장마가 끝났는데도 가격은 이미 올라가지고. 가뜩이나 손님도 줄었는데 재료값은 더 올라 한숨만 나옵니다. 요리사로 종사하고 있어가지고 필요한 걸 샀는데 예전에 이제 보통 한 장을 보면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면 봤는데 지금 한 20만 원 이상 항상 들어가는 거 있어서 확실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그때 좀 체감이 돼요.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전달보다 0.1% 올라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특히 농산물은 지난 2월 이후 최고치인 1.5% 올랐습니다. 배추는 31.1% 급등했고 돼지고기는 9.5% 뛰었습니다. 달걀과 쌀도 각각 4.4%, 3.4% 상승했습니다. 물폭탄급 폭우에 폭염이 번갈아 이어지면서 식재료 가격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채소 작황이 악화되고 가축 폐사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은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가격이 압박은 있겠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가격이 뜰 수밖에 없으니까 예의주시하고 물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기후로 인한 에그플레이션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기 위해서 11년 전에 도입된 단통법이 오늘부로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지원금 공시를 안 해도 되고 또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휴대폰 판매점들을 중심으로 파격 할인이 시행되는 등 고객 쟁탈을 위한 휴대폰 가격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날짜 기준 휴대폰 성지라 불리는 곳의 시세표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7 512GB 모델 번호 이동 시 100만 원대 초중반이면 살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또 다른 성지에선 같은 모델을 최저 80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7 모델은 고가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 등을 합해 10만 원 안팎이면 개통이 가능했습니다. 10만 원짜리 11만 원짜리 아니고 9만 원짜리 부가 서비스 3개월 나가면 카드 만드는 조건 없고 저희는 반납하는 조건이 없고. 갤럭시 S25 시리즈는 울트라 모델을 제외하면 기기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30만 원 안팎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도 폴더블폰 출시일에 맞춰 최대 60만 원의 공통지원금을 책정하고 마케팅 경쟁에 일제히 돌입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리 보상, 제휴카드, 피싱 해킹 보험, 무료 제공 등의 다양한 고객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보조금 혜택이 많더라도 약정기한이 30개월 혹은 3년 등으로 길다거나 과도한 위약금이 있을 수 있어 고령자나 취약계층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규제가 사라진 이상 휴대폰 판매 경쟁은 당분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는 24년 만에 2배로 확대됩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1억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 저금리 기조 속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이나 또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예테크즈국들의 머니 무브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선우 기자입니다. 오는 9월부터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은 최대 1억 원까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어디에 맡겼든
금융사가 파산해도 1억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금자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금융권에선 수신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1~2%대에 머무는 반면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는 3%를 넘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금융권이 사실은 이제 그런 예금자 보호 한도 때문에 예금자들이 좀 망설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인해서 예치금이 기존 연구와 같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자금 쏠림 등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적정 예금 보험료율 검토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다음 달 1일 미국이 예고한 상호간세부가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재개됩니다. 시한이 임박해온 가운데 새 정부 경제부총리와 통성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미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협상談판에 나선다고요? 네, 우리 정부 대표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는 25일 2+2 협의를 진행합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비공개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협상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오늘 논의도 했었고 또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아주 촘촘한 전략을 이렇게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회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네,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마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요. 여 본부장은 2+2 협의에 앞서 미국 정부, 의회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인하,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24일 출국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수출 동향 점검회의에서 수출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시장 발굴과 무역금융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이미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충격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전기차 물량이 8,000대가 안 됩니다. 6만 대에 육박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90% 가까이 급감한 수준입니다. 유정현 기자, 현대차 그룹이 미국으로 수출한 올해 전기차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네, 지난 5월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전기차 물량은 7,156대에 불과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5만 9천 대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88%나 쪼그라들었습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포함해 87% 줄어든 3,906대, 기아가 89.1% 줄어든 3,250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대미 수출이 1만 대를 밑돈 건 지난 2021년 약 4,000대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는 현대차가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현지 생산을 확대했기 때문이 있고요. 또 경쟁업체들의 성장으로 미국 판매가 주춤한 영향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 자리를 제너럴 모터스에 내줬습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도 밝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달 초 미국 의회를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지출 감소 법안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오는 9월 조기에 종료됩니다. 앞으로 현지 전기차 수요를 떨어뜨릴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풀릴 기미가 없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현대차 그룹의 올해 연간 대미 전기차 수출은 2만 대도 아슬아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출 실적이 침체되면서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이 흔들릴 거란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3구역에서 이 황당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등기정리 오류를 둘러싼 대규모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 위에 이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먼저 박연신 기자입니다. 4,000세대 가까운 가구가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이 될 예정인 서울의 압구정 3구역입니다. 최근 해당 부지 상당 부분의 등기상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압구정 3구역 부지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등기상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땅 위에 수조한테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법적 판단에 따라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필지만 9곳, 전체 면적은 4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며 시가로는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신반포 15차 레미안 원베일리 사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당시 면적은 1,500여 제곱미터로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압구정 3구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소수 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주지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는 4만 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관리처분 계획에 굉장히 중대명백한 하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일각에선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정비 사업에서 지분권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며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등기 착오인 것인지 아니면 최초 사업 계획 또는 분양 당시부터 일부 지분이 서울시 등에게 귀속되기로 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확정 판결이 필요한 만큼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질 경우 수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토지 지분 정리 완료를 목표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며 소송이 진행돼도 사업 지연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조합원들의 불안과 사업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번 사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과 서울시, 현대건설은 최대한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산권이 얽혀있는 만큼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는 1970년대에 현대건설이 시공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대규모 고급 주거단지로 현대건설을 고급 아파트 브랜드로 만들어준 상징성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각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이런 깊은 연관성을 토대로 현대건설은 유력한 시공사 후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조합과의 갈등이 불거질 경우 수주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소유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쟁으로 더 이어져서 이 분쟁 관계가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현대건설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왔다는 것은 의아하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는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 단순한 공사 수주 이상의 전략적 승부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만약 소유권 분쟁으로 문제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다면 삼성물산 등 압구정 정비사업 확장을 노리는 경쟁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삼성물산은 압구정 2구역에선 전략적 철수를 결정했지만 3, 4, 5구역 등에 대해선 수주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과거 40년 전에 땅의 어떤 히스토리를 찾아가지고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업무 방향을 정할 것인지 하고 있고 경쟁사 간의 어떤 수주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3구역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번 폭우에는 차량 침수 피해도 많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파손된 자동차를 보험으로 고칠 때 정식 부품보다 40% 저렴한 대체품을 쓰도록 기준이 바뀝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 안정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중심으로 선택권 침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올라온 한 국민청원입니다.
자동차 수리 시 제조사 정품이 아닌 대체품을 원칙으로 보상하는 것에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품질 인증 부품은 제작사에서 출고된 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거의 같지만 가격은 저렴한 국토교통부가 인증하는 부품입니다. 다음 달 16일부터는 대체품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두세 번의 검증 절차를 더 거친 안전한 품목인데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유통 단계를 전혀 줄여버린 거잖아요. 싸다 보니까 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존 고가 제품에 맞춰진 수리 비용을 합리화시키면 올 상반기 82.7%로 치솟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진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건 반갑지만 안전성 우려는 가시지 않습니다. 좋은 걸로 써야지. 정품으로. 항상 A급이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자동차인데 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조사에서 인증하기 조금 더 이제 소비자로서 마음이 좀 편한 거죠. 제가 한 번도 뭐 국토부 인증 제품을 써본 적은 없어서 그냥 정식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런 절차들이 완벽하게 뭐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안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토부 인증 부품으로 수리를 합리적으로 하자는 취지인데 품질 인증 부품의 정착이 덜 되면서 소비자 선택권과 관련해 추가적 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여름철 몸매 관리와 근육을 빠르게 키워준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스테로이드 약물이 무허가로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약물을 대규모로 밀수해서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는데 아들이 주도하고 어머니가 이에 가담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물 수십 통과 이를 나눠 담을 작은 주사 유리병, 병에 붙일 스티커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중국에서 이거 원액 들어오면, 뺄크로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 따로 첨가하는 거 따로 없죠. 그대로 그냥 주사위로 뽑고 그냥 담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피스텔에서 무허가 스테로이드제를 만들고 유통한 전직 헬스 트레이너 일가족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모두 1,900명에게 한 명당 10만 원 선의 약물을 팔았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판매한 물량이 무려 2만 4천 개, 1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근육을 증강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스테로이드는 알레르기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조, 유통뿐 아니라 이를 구입한 경우도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전자지급 결제 사업자, 이 피지사들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범죄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민우 기자, 이번에 피지사들 어떤 불법 행위들이 적발된 건가요? 네, 한 피지사는 도박 사이트를 정상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 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짬짬이를 벌였는데요. 피지사는 불법 조직의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와 도박 참여들로부터 입금을 받은 뒤 받은 금액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한 뒤 다시 불법 조직에 돌려주는 등 자금 세탁을 도왔습니다. 동시에 피지사는 불법 도박 조직업체를 직접 모집하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매출을 부풀려 대출금을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 피지사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카드 매출 채권을 발생했습니다. 지인 회사를 비롯해 23곳에서 카드 매출을 발생한 것처럼 가공했고 이를 담보로 온라인 투자 연계업체 P2P에 대출금을 받아 이를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고수익 상품을 미끼로 투자자를 가짜 투자 사이트 운영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거나 정산대금을 가로챈 피지사도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더 강화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상반기 피지사 6곳에 대한 현장 점검 이후 위 같은 불법 연루 정황이 확인된 피지사 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는데요. 향후에도 현장 검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된 피지사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에 준하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 상시화된 감시 체계를 더 고도화해 피지사에 대한 주제별로 테마 점검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부적절한 대주주 측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현장에 힘이 되는 식의약 정책을 주제로 제약, 뷰티업계와 환자,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각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하고
특히 여러 효능을 담은 복합 재개발 문턱을 낮춰달라는 제약업계 요청에 대해서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효능과 안전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미 임상 경험에서 축적된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예외적으로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는 것들 이미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희귀 필수 의료 제품의 신속한 공급과 KBT 산업의 성장 지원 등에 대한 각계 요청에 대해서 향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승훈입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륙에 집중되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은 없고요.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격상된 지역도 많은데요. 경기 남부와 충남, 대전과 세종, 전라권과 영남 내륙,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자주 드시고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오늘 밤에도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4도, 수원, 세종 32도, 청주와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26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요. 한낮에는 울진 29도, 강릉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 부산, 제주 25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금요일 흐려져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내린 후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